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2026학년도 수능을 준비하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이제 한용운의 당신을 보았습니다라는 시를 함께 강의할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대시 적용학습 강의를 지난번까지 했었는데, 사실은 그 수능 특강 문항을 보게 되면 앞쪽에 이제 개념학습이 있고 적용학습이 있어요. 개념학습의 제일 처음 시작은 박두진의 해가 열고 있는데, 이 개념학습의 마지막은 한용운의 당신을 보았습니다가 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개념학습의 현대시 마지막 부분인 당신을 보았습니다는 시를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함께 가보도록 할까요? 자, 한용운의 당신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를 볼 때 물론 선입견을 갖는 건 좀 좋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게 있냐면 그 시인의 경향성이라는 게 시 속에 많이 묻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용운이라는 시인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본다면, 한용운은 가장 대표적으로 님이라는 글자, 그러니까 님이라는 어떤 그 임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시 속에 많이 등장을 시키죠. 그래서 님이라고 직접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당신이라는 모습으로 많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용운이라는 시인은 어떤 시인이었냐? 한용운은 직업이 3개가 있었다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사람은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자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스님이었던 분이다. 그런데 한용운에게 제일 중요했던 그 님이라는 글자, 도대체 독립운동가로서의 님은 그럼 누구냐? 그렇죠. 나라를 위한 싸움일 거니까 조국이 될 것이고, 시인으로서의 그럼 님은 누구냐? 사랑하는 애인이 될 수 있겠고요. 스님으로서의 님은 누구냐? 당연히 절대자, 부처님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개념학습의 마지막 파트 이 부분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교과서 개념학습인데, 시라는 것이 시 자체만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즉 반영론적 관점에 따라 시를 해석할 수 있다. 역사적 맥락에 따라 시를 볼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 한용운이 살았던 시기는 일제강점기 시기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시기하에서 님을 본다라는 것들은 요쪽이 조금 더 가까운 해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는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거에 맞춰서 한번 해석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한용운의 시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그 대상이 방금 말했지만 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죠? 조국은 나에게 우러러 떠받들어야 할 존재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시 속에 경어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그럼 경어체가 뭐냐? 높임의 말이잖아요. 여기 써 있네요. 습니다란 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습니다, 입니다라는 거는 문법에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하십시오체라고 배웠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존칭, 가장 높은, 매우 존칭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우리 동생한테 이런 말 안 쓰잖아요. 나 오늘 밥 먹었습니다. 이런 말 안 써요. 동생아, 난 밥 먹었습니다. 이런 말 쓰지 않아요. 보통 아버지, 저 밥 먹었습니다. 이건 어울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습니다, 입니다는 높임의 말, 그래서 경어체란 말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한용운의 시는 이 경어체를 많이 쓰면서 그 대상을 예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용운의 시는 경어체, 예찬, 이런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한용운 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남성적이라기보다는 화자 자체가 여성적 화자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김소월과도 좀 비슷한 면모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여성적 화자가 많이 등장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현 기법상으로 보면 한용운의 시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역설이라는 거거든요. 모든 시에 다 드러나진 않지만 대표적으로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보게 되면,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갔는데 안 보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님이 갔어. 육체적으로는 갔어. 근데 내 마음에서는 아직 보낼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한용운의 수의 비밀이라는 시를 보게 되면 나는 다 짓고 싶어서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짓고 있는데 옷을 다 짓고 싶어서 안 짓는 거야. 마치 먹을 걸 먹고 싶어서 안 먹는 거야. 먹겠다는 거야, 안 먹겠다는 거야? 약간 애매한 면이 없잖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역설이란 것들은 뭔가 의미를 더하기 위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용운의 시 이런 게 많은데 무조건 있는 건 아니고요. 역설이라는 것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 속엔 그러면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시다.
자, 말하는 사람 누구냐? 우리 보통 표면에 내세운다라고 했을 때 나나 우리가 등장하게 되면 화자를 표면에 내세워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여기서 화자가 나는 당신이라고 했으니까 나라는 화자가 그럼 시적 대상은 누구요? 그렇죠. 당신이라는 존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 당신이 가신 뒤로라고 했으니 그 당신은 현재 여기 없다는 얘기니까 부재하는 상황일 거고요. 당신이 부재하는 상황 속에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널 못 잊겠다라는 얘기는 잊을 수가 없어? 계속 보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당신이 너무나도 뭐해요? 그리워요. 여기다 쓴다면 나는 당신, 요 당신이 현재 부재하는 상황이므로 내 마음속에는 너무나 당신을 잊을 수가 없네요. 너무나 당신이 간절하게 그립습니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라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다면 굳이 안 기다릴 수도 있어. 내가 소중하면 뭐 다른 사람 만나면 되는 거죠. 뭐 그 사람을 그리워한다라는 건 그 사람을 중점에 두고 있다는 얘기고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건데 밑에 봐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무슨 까닭? 당신을 잊을 수가 없는 까닭은 이란 뜻이겠죠. 그럼 내가 너를 왜 못 잊냐면 그 까닭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다라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 너가 너무나 소중하니까 이런 거였는데 그게 아니네요. 조금 달라요. 뭐예요?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물론 너를 위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나를 위한 게 더 많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기다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으나 사실은 나를 위해서 나는 너를 더 잊지 않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일까? 나를 위함이 더 많다라는 건.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 대상이 없어. 그러면 사실 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어.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 누가 나와 함께 있으면 좋을 텐데 없으니까 그냥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다. 내가 여기서 모든 걸 놓아버리고 만약에 죽어버리거나 하면 못 만나잖아요. 근데 내가 이 상황을 버틸 수 있는 건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희망 때문이 아닐까요? 그럼 여기서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예요? 내가 그래도 너를 생각하고 너를 잊지 않으면 그 덕에 내가 지금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 내가 버티기 위한 힘을 갖기 위해서 내가 너를 잊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했나요? 그럼 여기서 너를 위하기보다는 나를 위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나를 위해 네가 필요한 거야 이런 얘기잖아. 그럼 시대상을 고려한다면 나는 국민, 민족, 쉽게 말하면 백성이라 볼 수 있겠고 그러면 국민을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근데 당신이란 존재는 조국을 얘기한다면서요. 그러면 조국이란 존재는 누구의 필요성에 의해 그렇지 국민의 필요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국민이 필요해서 국가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필요한데? 국민이 버티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민이 모든 걸 놓아버리고 우리 국민, 우리 조선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든 걸 다 놓아버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건 우리를 견디기 위해서 조국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는 거니까 결국 그 조국이라는 내가 바라보는 그 조국의 대상은 나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되는구나. 이해했나요? 결국 나를 위해서 있어줘. 내가 버틸 수 있게 있어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이거를 구체적인 사례로 풀어내는 게 밑에 부분인 거예요.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갈고 심을 땅이 없다? 무슨 얘기죠? 땅을 빼앗겼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여기를 정리하면 땅을 빼앗긴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땅을 빼앗겼다라는 걸 말 그대로 본다면 그냥 땅 뺏겼다 이거밖에 안 되지만 시대상 우리 이 시가 지금 현재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말은 단순하게 땅을 빼앗긴 게 아니라 우리의 뭘 뺏겼다? 조국, 우리 나라를 빼앗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긴 상황이기 때문에 추수할 것이 없다. 그렇죠? 뭔가 재배할 수 있는 땅이 없으면 추수할 게 없겠죠? 쉽게 말하면 내 조국을 빼앗겼기 때문에 나한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럼 가진 게 없으면 먹을 것도 없겠네요. 그래서 얘가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꿇어. 먹을 걸 꿇어. 이웃집에 갔더니 그 집 주인이 뭐라 해요? 거지는 인격이 없잖아. 완전 정말 무시를 하네요. 그죠? 그죠? 완전 무시를 해요.
주인이 야 그지 주제에 인격이 없으면서 그 인격이 없는 인간이 생명도 없는 거잖아. 너한테 생명이 없어. 근데 무슨 생명을 유지하겠다고 뭘 꾸러왔다고 하면서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너무 심한 말 아니야? 저 배 좀 골치 않게 조 좀 어떻게 좀 감자 좀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는 거야? 야 그지 주제에 인격이 없... 야 그지가 인격이 어딨어? 인격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잖아. 아이고 네 주제에 무슨 이렇게 나를 완전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무시를 당했어. 완전 모독을 당한 인격적인 모독을 당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당하면 살고 싶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 쏟아지는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얘기야. 그쵸? 너무나 그립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슬픈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럼 슬퍼서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뭘 봤어? 당신을 보았다는 거죠. 뭐 어떤 의미예요? 쓰러지려고 할 때 순간 보니까 당신이 보여. 그래도 이대로 쓰러지면 안 되지. 그래 언젠가 만날 수 있으니까 한번 버텨보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저기서 당신을 보았다라는 건 당신을 보며 내가 그나마 뭐한다? 견딘다. 그러면 당신을 보았습니다가 말하는 것들은 나를 뭐하게 하는 힘이에요? 나를 견디게 하는 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버티게 하는 것은 그나마 당신이란 존재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쓰러지고 모독을 당하고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에도 그나마 내가 그 순간 당신을 보며 내가 지금을 견디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당신은 나를 뭐하게 하는 힘이라고요? 견디게 하는 힘인 거죠. 참고로 여기서 여러분 낼만한 또 하나의 거리가 뭐냐면 주인과 거지를 우리가 상징성으로 보면 진짜 주인과 거지가 아니라 주인은 거지? 아무것도 갖지 않았어? 이거는 지금 화자를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라는 것들은 국민, 우리 민족을 얘기하겠죠. 우리 민족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존재가 누굴까?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인간. 바로 일제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하에 이 일본이라는 그 일제가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있었어. 그런 순간에도 이 국민들은 버틴다라는 거죠. 왜? 누굴 보며? 조국을 보며. 왜? 언젠간 다시 광복이 되어 조국이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을 누리고자 조국과 함께하고자 지금은 참아낸다라는 거죠. 내가 우리나라 보면 내가 참는다. 내가 이들을 포기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의 더 표현기법 또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이거 잘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거지를 A라고 보고 인격이 없다를 B를 본다면 A는 B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인격이 없는 걸 여기 떠있네요.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이걸 C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얘기예요. A는 B고 B는 C라는 거죠. 여러분 알고 있는 것 중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리고 빨간 것은 사과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이렇게 연결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연쇄법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표현 기법도 여러분 읽어낼 수 있으면 정말 잘 하신다고 얘기하셔도 될 거예요. 알겠죠? 나올 만한 거리들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가죠. 두 번째 사례예요. 자, 방금은 우리 주인이 거지를 무시한 사례를 얘기했어요. 자,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에 자, 집이 왜 없죠? 뺏겼으니까요. 그죠? 집도 없고 다른 까닭에 민적이 없습니다. 민적이라는 건 여러분 호적을 생각하시면 더 쉬워요. 나는 호적이 없어요. 왜? 뺏겼으니까. 호적이 없는 존재야. 여러분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얘기 들어봤죠? 호적이 없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소속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딘가에 소속되지 못한 존재라는 거죠. 왜? 국권을 상실한 상태라는 시대적 배경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민적이 없습니다는 얘기는 나는 호적이 없어요. 말을 좀 더 바꾸면 나는 국권 상실로 인해 이제 내가 어딘가에 의지할 소속감 자체가 없어졌어요. 나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도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민적이 없는 자는 인권이 없어.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란 말, 너에게 무슨 지조와 절개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나를 뭐 하려고 해요?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주인은 나를 무시했고요. 이놈의 장군은 또 날 뭐 하기 시작해요? 나를 겁탈하려고 해요. 나를 정말 나를 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능욕한다는 얘기는 나를 겁탈하려고 한다고 좀 쉽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포인트, 야, 무슨 지조와 절개, 너 주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를 이렇게 지주와 적이 없다라 무시하는 건 이 장군은 누구와 동일한 존재예요? 앞에서 말했던 주인과 거의 유사한 존재인 거죠. 거지라고 나를 비하하며 나를 무시했던 주인.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지조와 절개냐라고 나를 겁탈하려고 했던 장군. 이 둘은 우리를 괴롭히는 뭐로 볼 수 있어요? 일제, 일본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 민족이 없는 자라고 하는 건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국권을 상실한 상태의 우리 민족, 그렇죠? 여기 우리 민족을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일제에 의해서 많은 모욕과 수모를 당했다는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A는 B인데 그 B는 C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법? 연쇄법이 쓰였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나를 겁탈하려고 할 때 당해줬어요? 아니에요. 당하지 않았어요. 그를 뭐한 뒤에? 한 거. 그에게 강력하게 저항했어요. 저항하면 우리가 뭔가 당하기 직전에 저항하고 나면 이제 후련해요? 아니에요. 억울하죠.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돼라고 억울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저항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은 우리가 분노잖아요. 이 남이라고 하는 건 아마도 그 장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장군에 대한 분노를 해야 돼. 아니, 어떻게 나한테 감히 날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분노해야 되는데 그 분노가 표출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스스로의 슬픔으로 왔다는 거야. 무슨 얘기야? 자기가 이렇게 당하면서 이 당한 모든 것이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래, 이게 다 내 탓이야. 내가 잘못했어. 한마디로 스스로의 슬픔이라는 얘기는 자기를 자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당해놓고 억울하니까 분노해야 되는데 당했다고 자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책한다는 얘기는 거의 체념, 포기 이런 상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곧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야. 그렇게 모든 것이 자책으로 화하는 그 순간에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 또 뭘 해요? 당신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앞에와 똑같아요. 이렇게 자책하고 그래 다 내 탓이지 내가 못나서 그래 에이 난 죽어야 돼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당신을 보면서 내가 그나마 뭐예요? 내가 견딜 수 있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당신을 보았습니다. 정리할까요? 나는 당신의 부재 상황 속에 그리움과 슬픔을 느끼며 고통을 당한 상황 속에 있어요. 하지만 그 고통 속에 쓰러질 때쯤 됐을 때 뭐하냐면 당신을 뭐예요? 보는 상황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요? 당신을 보면 내가 견디고 있거든요. 견뎌보겠다라고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밑을 보시면 깊은 탄식을 갖고 왔죠. 무슨 사요? 감탄사요. 우리 감탄사라고 하는 것도 단순하게 이런 게 아니에요. 내 감정과 정서가 여기 이렇게 오롯이 녹아있다. 늘 얘기하는 거죠. 정서가 집약되어 있는 단어가 깊은 탄식이죠. 이런 거죠.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온갖 윤리와 도덕과 법률은 여러분 윤리와 도덕과 법률이라고 하는 건 사회를 지탱하게 하는 힘이에요. 윤리, 사회를 바르게 만들죠. 도덕이 없으면 이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법이 이 나라를 지켜주잖아요. 그러면 이 윤리와 도덕과 법률은 뭐한 것들이에요? 사회를 지탱하는 힘. 이것이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회를 지탱하게 만들어준 제도가 있어. 이 제도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을 내가 알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라고 탄식을 하는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날 지켜줘야 돼요? 이 국가가 나를 지켜줘야 돼. 나를 견디게 해줘야 돼. 근데 이 나라를 지탱하게 하는, 이 사회를 지탱하게 하는 윤리와 도덕과 법률이라는 것이 칼과 황금에게 제사, 우리가 보통 누군가한테 제사를 드린다는 건 그 대상을 높이고 그 대상을 섬긴다는 뜻이죠. 조상에게 제사를 드린다? 그 대상에게 호의적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칼과 황금이라는 거, 우리 칼을 떠올리게 한 존재가 하나 있죠. 누구죠? 누가 칼을 차고 있죠? 위에서? 그쵸. 장군 얘기하는 거죠. 그럼 칼이라고 하는 건 장군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다면 황금은 재산이잖아요. 누가 갖고 있어요? 집을 갖고 있는 요 앞에서 누구? 주인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 황금이라고 하는 건 주인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칼과 황금이라고 하는 건 무력을 상징하는 장군을 의미하고 주인은 가진 자, 부를 상징하는 건데
둘 다 아까 묵을 얘기한다 그랬죠? 얘들은 일제, 일본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일본에게 이 조선이란 나라를, 우리나라를 지탱하게 만들어주는 윤리와 도덕과 법률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 지키고 우리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존재해? 이 사회를 지배하는 일본에게 제사드리는, 즉 일본을 섬기고 일본을 위한 그런 제도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 나한테 희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없어. 쟤네들은 나를 지탱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나를 지켜줘야 하는데 쟤네들이 마치 연기 같은 거야. 우리 연기는 피어오르면 영원히 존재하지 않잖아. 얘는 순간성. 훅 하고 사라져버리는 허망함을 상징하는데 저렇게 나를 지켜줄 거라 믿었던 윤리와 도덕과 법률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 일본을 섬기고 일본을 더 잘 나가게 만들어주는 허망하기도 하고 나를 지켜준 건 순간에 불과했던 너무나 쓸모없는 것들이었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럼 희망이 막 생겨요? 희망이 안 생기죠. 나를 지켜줘야 될, 우리를 지켜줄, 이 사회를 지탱해줄 것들이 변질돼 버린 거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고민밖에 없어요. 방황밖에 없어.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밑에 내려와서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영원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영원한 세상이라는 건 현실에 존재할 수 없잖아. 현실에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들은 뭐예요? 그냥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건 사후세계를 얘기하는 거잖아. 따라서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해석하자면 그냥 죽어버릴까? 라는 해석으로 볼 수 있겠고, 혹은 영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도망가 버릴까? 뭔가 도피에 관한 얘기라고 볼 수도 있겠고. 다음 밑에요.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 잉크칠을 할까? 역사의 첫 페이지라는 건 역사의 시작이잖아. 거기에 잉크칠을 한다는 것들은 역사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역사가 너무나도 싫어서 역사를 부정해버리고 싶은, 그냥 처음부터 역사라는 게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걸 부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죠. 또 하나, 술을 마실까? 드라마 같은 데 보게 되면 고민과 근심이 있을 때 막 술 마시면서 잊어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술을 마신다 해도 이겨낼 수 있나요? 그 순간만 잠깐 괜찮고 술이 깨고 나면 현실은 변한 게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그냥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술을 마실까? 그럼 이 부분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현실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온갖 정신적인 방황과 고뇌를 하는 거예요. 죽어버릴까? 에이, 역사 자체를 부정해버릴까? 에이, 도망가버릴까? 현실을 그냥 놔버릴까? 이렇게 고민한 찰나. 상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죠. 정신적인 방황의 상태니까 별로 좋지 않잖아. 이런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모든 걸 놓아버려? 아니, 그 순간 망설일 때에 뭘 봐? 당신을 보았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당신을 보며 견뎌볼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견디겠다라는 뭘 얘기하는 거지? 의지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시인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동일한 구조로 말을 하고 있어요. 힘듭니다. 고통스러워요.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포기해버릴까 했지만 그 순간 내가 당신을 보며 견뎠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모든 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 믿었는데 나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인 저러한 제도조차도 나를 버리고 정신적 고뇌로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에이, 포기할까? 에이, 그래도 너는 너를 보며 견뎌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한 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멋들어진 시네요. 자, 정리하죠. 이 시의 그럼 주제는 무엇이냐? 너무나 굴욕적인 삶을 당하고 있다. 나를 능욕하려는 장군, 나에게 인격적인 모독, 거지라 부르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걸 극복해보겠다는 뭘 밝히고 있는? 그렇지. 의지를 밝히고 있는 시이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이 시를 우리가 얘기할 때 앞에 써 있지만 산문적인 서술로 되어 있다라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산문적 서술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시는 이렇게 좀 짧게 끊어서 호흡 자체가 짧거든요. 근데 한용운의 시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한 줄 한 줄이 좀 길어요. 그죠? 이게 길어요. 마치 소설책 보듯이 좀 길단 말이에요. 이게 긴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하냐면 산문적, 산문시라고 해요. 그래서 산문적 서술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아까 뭐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다는 걸 보니까 그 시적 화자는 아마 좀 여성적 어조가 있지 않을까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물론 그 부분이 여성의 화자인 것도 볼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슬퍼하고 기다리고
문학 속에서 우리가 남성적 어조라고 하면 좀 강인하거든요. 여성적 어조는 좀 약간 좀 당하는, 좀 뭔가 약한 이런 존재를 나올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도 엿볼 수 있고, 경어체는 아까 씁니다입니다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상징적 시어와 대비되는 시어들이 존재한다. 상징적 시어라는 건 뭐냐? 장군이 진짜 장군이 아니었죠. 주인이 진짜 주인이 아니었죠. 이 시 속에 일제라는 말은 없었지만, 그 원관념 1번은 없었지만 그 일제를 상징하는 단어, 그게 바로 주인과 장군이라는 단어였어요. 그죠? 이해했나요? 그럼 우리가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죠. 데이비드 시어는 뭘 얘기하겠어요? 괴롭힘을 당하는 거지와 모욕하는 주인. 그렇죠? 그리고 아까 민적이 없는 자와 이를 능욕하려는 장군, 이 두 개가 서로 대조를 이룬다 볼 수 있겠네요. 데이비드 시어. 다음, 부재하는 대상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누구죠? 당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영탄법과 연세법이 쓰여 있다. 보면 알겠죠? 라는 감탄사는 영탄법. 연세법은 아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 얘기했었어요. 마지막, 동일한 식구의 반복. 뭐죠? 식구란 시어 2개 이상이 반복되는 거니까. 그럼 시어 2개가 제목에도 있었지만 당신을 보았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죠. 그걸 통해서 뭘 드러내고 있고요? 나는 버티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고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개념학습 시 정리 다 해서 개념학습에 나와 있는 시 박주진의 해와 한용운의 당신을 보았습니다를 통해서 정리는 다 했어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당신 때문에 견뎌요. 이런 얘기죠. 그렇죠? 썸네일 이렇게 따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이 시에서 말하는 건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요.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버티게 하는 뭔가 힘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런 거죠. 내년에 혹은 내후년에 내가 대학을 가서 나의 어떤 대학 생활의 이상적인 삶을 떠올려 봐요. 지금은 힘들지만 그 날이 언젠간 올 것이기에, 이 시에서는 이런 거죠. 광복이 올 거를 기대하며 지금을 버틴다라는 거거든요. 광복이 온다라는 건 조국이 다시 본래 모습을 회복한다는 뜻인 거고, 여러분 역시도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대학생이 되어 멋지게 살아갈 모습, 혹은 내가 나의 진로 희망을 이루어서 나중에 멋있게 살아갈 그 모습을 기대하며 지금의 힘든 것들을 좀 참아내고자 하는, 그렇게 연결하신다면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시와 느낌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자,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시 혹은 소설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올해 2025 수능 파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